목소리 찌렁찌렁 목소리하고 얼굴 이미지가 완전 다르시네. 이래서 처음 사람을 뵀어요? 처음 뵀어. 아주 전화만 매번하고. 예전에 에이, 궁금한 상태로 그냥 계속 계셨어야 했는데 아니 독일 저 잘했는데요. 친구들 다들 이제 전기과책으로 되는 거 이야기가 들려서 아 정기과요? 네 성인학 정기과 학생들이에요? 네, 이미지가 똑같이 이미지를 네, 그렇게 안고 졸업할 아 군산이 정기과요? 네,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네. 아니면 박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남자 많이 분들이 많아요. 처음 그래서 네. 이번에 글로벌 처음. 저희 이렇게 학교 후배도 있어서 이거 지나면서 계속 인사하는 친구들 둘이 다 저희 학교 후배라 아니 화장실 앞을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다 인사를 또 다 하셔가지고 자 이제 교수님이 있잖아. 네, 그러실 수 있죠. 외모가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네. 다 대놓고 막 인사를 또 좀 지나가도 아, 그래요? 교수님이잖아. 조금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아 그래야 되나요? 일찍 우리 여기 사회학부에 제출하러 왔는데 죄다 이상 학생들 이걸 이렇게 하고 있었대. 교수님들 그래서 나 누군지 모르고 저도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럼 뭐 서로 인사 많이 하시면 좋죠 뭐 근데 아 정기과가 이렇게 있구나. 네 저분들은 이제 그 자격증 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 전기 성인학 기사요? 네? 기사요? 네네 전기 기사 그렇죠. 요새 그 일하시는 분들 기능 쪽은 자격증 없으면 일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그 사회과학 관련해서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즘 뭐 사회분석사, 사회학하고 사회복지하고 이런 거 연결돼서 그 시험 과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자격증을 따실 때 꼭 그 일반 그 이상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거는 인정받지 않는 것들은 그냥 쓸데없이 돈만 날리시는 시간 날리시는 거니까 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예. 이왕이면 또 공부하시는 것들 어느 곳에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죠. 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 엄청 많이 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기처럼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취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나 봐. 네. 아니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요즘 조그만 기관들에서 사람 구하기 어려우시죠. 월급이 왜냐면 네. 월급도 괜찮던데 기간제인데 한 250 정도. 그러니까요. 네. 저희 반이 보통 이제 경력자 한 2년 차 이상 뽑으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막 졸업해서 온 친구들이 초봉일 경우가 약 한 280에서 300 정도 되죠. 네. 예. 그거만 적으세요. 이런 조금 아니 뭐 이제 졸업해서 저 자격증 1급 따고 저거 한 사람들 300이면 사회복지사 여성분들이면 뭐 괜찮죠. 여성분이면 괜찮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OJT 때 꼭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니들 이제 사회 막 시작하는데 어디 야 마음에 든다고 누구처럼 뭐 한 2달, 한 2주 일하고 훅 사라지거나 네, 이런 거 너무 무책임한 거다. 최소 3개월 해보고 OJT 저 뭐라 그래 임시 기간 동안 트레이닝하는 기간 동안 잘 해보고 아니면 당당하게 얘기해서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급여가 적어서 아니 뭐가 안 맞아? 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냥 어느 날 쑥 사라져요. 네, 요즘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다음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직종이든 최소한 한 3년은 해봐야 돼요. 네, 3년. 예. 그러면 아마 그때 3년 정도 잘 버티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경험하게 될 거고 보통 3년이면 승진하는 케이스 딱 되는 시기 아닌가요? 예, 아니면 자기의 어떤 승진의 개념보다는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직에 대한 것들을 하고 하니까 명칭도 다 바꾸고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 쪽도 그러면 이제 자기 업무를 가지게 되고 책임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죠. 그런데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 미래 사회에서 준비되는 어떤 다양한 것들이 저희도 재미나게 챗GPT 쓰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뭐 프로포잘 뭐 물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슈퍼비전 준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와서 물어봤잖아요. 죄송한데 뭐 이야기하면 챗GPT로 찾아보고 재미나게 찾아보고 이론적으로는 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저 그거 이사장님 그거 찾아보니 그런 게 아니던데요? 얘기하는 친구 많아요. 예. 야 인마 이론하고 실제가 같냐 얘기하고 많은데 다르죠. 근데 그 친구들은 이론적으로는 뭐 완전히 준비되어 있죠. 챗GPT도 그렇고 뭐 외국의 사례까지 다 공부해갖고 뭐 찾아보고 오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저희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도 책을 공부하고 기본을 배워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장은 수도 없이 바뀔 수 있어요. 여건도 바뀌고. 그러면 이 기본을 알고 기본에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물을 먹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독으로 만들 건지 우유로 만들 건지 물로 만들 건지는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뱃속의 컨디션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예. 즉 내가 어떤 사회 현상을 기본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을 하고 사회 현상이나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라포 형성을 하고 그들의 눈높이와 하는 프로그램들을 강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을 어떻게 나의 통제하는 틀 안에 넣을 거냐 하는 것들을 얼마나 그걸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유연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는데 이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사회복지사 저희 기관에 한 100여 명 있어도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인사평가할 때 연말에 연봉 계약하려고 그러면 또 다 요구하는 거 다 달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 저도 다르고. 자, 그러면 늘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죠. 나는 내가 뭐 장으로 있는 순간 요게 중요해라고 딱 공표해주죠. 요 기준으로 봅니다. 예, 변수는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해주세요. 만약에 안 맞으면 나랑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뒷짐지고 돌아다니는 게 접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 저도 양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HR 이사 국가 받을 때 양적인 평가하죠. 출근 얼마나 잘했어? 저희는 아직 재택근무가 많지 않으니까 출근 일부 잘 찍었어? 요새 손가락으로 다 하죠. 네,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컴퓨터 로그인하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결과물 어떻게 됐어? 프로그램 몇 개 했어? 제안서 몇 개 냈어? 예를 들어서 외부 교육 잘 받았어? 보수교육 잘했어? 학생들 관리 잘했어? 생활관 관리 잘했어? 뭐 다 나오는 거죠. 양적 평가예요. 그건 뭐 서류만 딱 보면 컴퓨터 딱 두드리면 쫙 화면에 딱 뜨죠. 사람별 4번 나오고 쫙 뜨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양적 조사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들의 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그 질적 평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돌아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회식도 하고 뭐 노래방도 한번 가보고 요놈이 노래를 뭘 잘 부르나 보고 네, 얘는 신세대구나 얘는 트로트 좋아하니까 트로트 하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구별해야죠. 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양적 평가, 질적 평가를 굳이 이 학문으로 얘기하니까 뭐 독립변수가 어떻고 저기 요즘 또 분석변수에 왜 똑같은 소리를 몇 번 하지?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적용해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아니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이 맨날 반복되는 루틴에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볼까? 왜냐하면 루틴이라고 하는 게 좋은 부분도 있죠. 일상은 좋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하고는 루틴대로만 가면 시집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평가에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가끔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맨날 100번만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빵도 먹고 외식도 하고 고기도 먹고 오늘은 삼겹살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연구를 양적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질적 연구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뭐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냥 책이에요. 저건 저거 펴는 순간 머리 아파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질적 연구입니다. 예. 근데 이 질적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예.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그 평가 대상이 누구냐? 평가 도구를 어떻게 할 거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서 쓸 수 있을 거냐?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어디다 둘 거냐? 그리고 그 나온 값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결과값으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차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나랑 6개월 생활하고 나서 끝났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했냐 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든 뭐 역행한 부정적인 부분이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질적 연구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관적인 평가예요. 사회복지사의 그릇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돼요. 예. 그래서 훈련돼야 된다라고 그러고 준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잘못하면 사람은 저도 그렇거든요. 하루 24시간 감정이 다 다르고요. 저도 싫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스스로 많이 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 그리고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성인들이 직장 가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을 줄이고 일하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 그래서 양적 평가와는 좀 평가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보다. 예.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거죠. 아까도 잘 설명했던 것처럼 슬픈 영화를 봐서 누구는 옆에 눈물을 펑펑펑 쏟고 그냥 손수건에 젖을 정도로 막 울어대는데 그 옆에 있는 누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슬프지 않은가? 라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죠.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경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슬픔의 표현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찔끔찔끔하고 특히나 이제 나이 들어서 50 넘어서 뭐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는 남자들 많다 그러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그러면 다르게 다른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더라. 그리고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볼 때 눈물을 흘리더라. 누구는 연극을 볼 때 흘리더라. 누구는 개그보다 한참 웃다가 울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그게 슬픔일까? 기쁨일까? 그렇게 소수로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슬픔의 또는 기쁨의 사람의 감정의 표현이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서 이러한 케이스,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 95%에서 나머지 4%나 5%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할 때도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대다수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만족도가 나쁘다고 했던 떨어졌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케이스들은 한 10분의 케이스들은 이 질문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질문의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되나? 아니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또 맥락상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질적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나중에 공부하실 그건 뭐 오늘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데 패스라고 하는 사회과학적인 분석 방법 44가지를 분석하는 틀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예. 자, 메이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1996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적 연구가 획일적인 철학이나 일단의 방법론적인 원칙들만을 가지고는 범주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스라고 하는 패싱이라고 하는 연구, 질적 연구 방법은 44가지 정도를 범주를 아예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질적 평가를 하도록 굉장히 엄격합니다. 양적 연구의 방법에 비해서. 그리고 요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요즘 실천 사례 관리 현장에 가시면 각 동마다 그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가 아니면 사례 관리단 있잖아요. 그분들 처음에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면 초기 인터뷰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네. 물어보는 게 한 16개 카테고리 기본적인 그 소재지라든가 개인 신상에 관한 기본적인 거 신상에 관한 거 빼고 건강, 가족 생활, 직장 생활, 고용 형태, 재정 상태, 그 외 친구들과의 관계, 가계도, 생태체계도 이렇게 쫙 해서 16개의 카테고리를 조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초기 면접에. 그거 다음은 2시간 걸려요. 네. 그게 왜? 획일적인 방법을만 가지고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녹아있는 거죠. 저는 지금은 어렵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지냈고 지금 단순히 어려운 게 그 어려운 일이 어디서 기인했느냐를 알아야 우리가 이야기한 사례관리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사례관리가 왜 또 저거 얘기하다 사례관리가 나죠. 자, 어쨌든 한번 넘어 짚고 가요.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 대한 처하는 지금의 문제를 사회의 다양한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자원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클라이언트 그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정의 방법에 있어서 일면이 아닌 다각적인 방법에서의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도 결정 안 하죠. 그렇게 초기 사정을 하면 통합사례관리 회의에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 통합사례관리 회의에서 이분을 일반 사례관리로 할지 긴급 사례관리로 할지 통합적인 사례관리로 할지 3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구별된 거에 따라서 동의를 구해서 다양한 서비스 방법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사람은 그만큼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소나 여러분들 인행사 때 공부하신 사람은 누구나 가면 쓰고 살잖아요. 누구나 가면 써요. 집에 가면 저도 다르고요. 여기서의 모습도 달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에 의한 가면을 써요.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의 모습,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모습들, 처한 상황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은 획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싱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체계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42가지로 정확히 다 평가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사 또는 질적 연구를 하는 그 담당자의 노력들이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법들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죠.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과정도 보통 저희 박사 때도 저 질적 연구를 하겠다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가 석사를 하고 한국에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3년 늦게 됐어요. 왜냐면 케이스도 많지 않고 보통 연구하고 인터뷰 한 1년 동안 한 16명을 1년 동안 인터뷰를 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노칠수 씨가 녹음한다고 녹음 다 해서 그걸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또 가서 들어요. 그래갖고 그 맥락상에서의 어떤 반복적인 이야기들, 감정 상태들을 그 찾아내서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반복적인 어떤 단어들 나오는 거, 가족 관계에서의 상황들 이걸 다 크로스 체크해서 그림으로 도표로 만들어서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노종자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쓰셨던 그 박사과정에서 또 한 번 쓰셨던 이혼 가정에서의 남성들의 뭐였죠? 뭐 했던 것도 그것도 한 2년 인터뷰한 것들을 한 3년 동안 분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써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그 상황들이 한 번, 두 번 봐갖고 모르죠. 네. 그 감정 상태나 그 표현 상태들을 읽어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의미 있는 단어를 찾아내야 되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 전체 과정 중에서 중요한 나무로 이야기하면 마디 같은 거죠. 가지가 뻗어나가면 마디가 생겨야 가지가 뻗어나가죠. 그 나무를 잘라보면 옹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옹이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목적으로 생긴 건지,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생겨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다 폭넓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과학적이었고 맥락에서의 일치점들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거냐. 현장에서는 거의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했던 거 효과성 검토를 충남 그 사회연구원하고 같이 했더니 저희가 총 15회기 하는 동안에 6번 나와서 그 만족도 조사 매번 자기네가 만들어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뒤에 옵저버로 관찰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질적 연구 방법들 해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어떤 다양한 실천하고 있는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그 프로그램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로 정해져서 또는 기관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은 양적인 평가들 해보실 수 있죠. 또 뭐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들이니까 그 값들을 되게 여러분들의 행복 이음이나 아니면 그 레포트로 내는 것들이 다 양적 평가인 거죠. 그런데 진심으로 클라이언트가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양적 평가로는 조금 좀 정해진 데이터 외에는 얻으시기가 어렵죠. 그랬을 경우에 좀 질적인 평가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는 저희 기관에서도 그 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어떤 문제가 됐었거나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들이 불편했던 것들 작은 것들까지 표현해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고치기 시작을 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양적인 평가에서 집어내는 거랑 질적인 평가에서 평가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그날 달라요.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또는 프로그램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들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평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평가들은 양적인 평가로는 구별해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질적인 평가들이
그래서 보통 뭐 법인의 뭐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기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또 외부의 강사들 올 때도 강사에 대한 평가들도 평가하시죠. 예, 클라이언트나 가족들한테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다 좋게 나와요. 예. 그래서 외부 강사들 오셨을 때 우리 기관에 프로그램 하면 담당자가 정해주죠. 가서 참여해보고 클라이언트의 마음으로 아니면 전혀 다른 가족을 하나 넣어버려요. 예, 저희는.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평가자의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고. 네. 그리고 저도 죄송한데 다른 기관에 평가할 때 제가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기분이 나빠 얼굴에 막 표시가 나서 아주 많이 불러줘요. 그럼 다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거나 어떤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써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또 가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들을 좀 더 높여가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 했던 거랑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참여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연말에 평가해서 다 하고 올해 바뀌면 프로그램 내용들도 일부 바꿔요. 그리고 작년에 뭐 만족도 점수에서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것들은 개선해서 다시 만들어 놓고, 예, 이거 시연해봐서 자체 내에서도 한번 자체 평가도 해보고 외부 평가도 한번 바뀌어보고 좋아 그럼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하고 요거 시행하고 중간중간에 또 다시 뭐 워크숍을 열고 해서 또 같이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어떤 평가들도 들어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다른 기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런 일들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또 프로그램 기관의 내부적인 부분들에서 대놓고 내놓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질적 평가에 대한 거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학은 가장 좋은 연구 논문 중에 하나는 성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 그 다음에 논문, 예, 그 다음에 책입니다. 요즘에 더 좋은 게 영상도 분석하죠. 예를 들어서 그 뉴스 같은 거 정규 방송에 프라임 시간에 한 9시 뉴스, 지금 요즘에 다 8시 합니다만 9시 뉴스를 10년치를 그냥 쫙 조사를, 정치에 관한 그 정치 여론조사를 하는 거를 9시 정치 뉴스에 나왔던 거를 다 모아서 영상을 다 모아서 10년치를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10년 전에는 뭐가 어떻고, 뭐가 이슈였고, 그런 외부 영향, 외부의 사건사고는 어떤 게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어땠고, 행복에 대한 거, 사회성에 대한 거, 기타, 뭐 재정에, 경제에 관한 다 카테고리를 분석을 해서 10년치를 달별로 아니면 주별로 해서 영상을 분석해서 뉴스 같은 거, 아니면 그때 나온 논문이나 사회과학지, 통계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게 해석학적 연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건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 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직접 평가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와 그다음 해당되는 프로그램과 관련 환경 체계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문화인류학 쪽에 아까 말씀드린 제인 구단이 한 것처럼 단순히 동물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의 그들의 형태는 자연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거의 반복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물론 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외부 환경에 대한 변수나 외생 변수, 매개 변수에 대한 변화가 훨씬 동물들과는 다르게 크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문화인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안 맞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 하나 보시면, 네. 이거 제가 한참 찾아서 저희 박사과정들 죄송한데 이 자료가 한
보수교육 갔을 때 받은 거니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에 더 세분화돼서 나온 것들도 실제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논리무형이라고 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에서 대개의 케이스로 합니다. 자, 논리적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투입 요소에 대한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자,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환경 물리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데 진행되는 데 있어서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죠. 질적 연구에서 이 세 가지 대상은 이렇게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는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주변까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자원은 기관은 어땠는지, 외부 환경들은 어땠는지,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는지까지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투입이 되죠.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의 개입은 준비 과정도 있고 사후 과정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이야기한 제안서 내용인 거죠. 예. 자, 이 제안서 내용이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제안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후에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을 거냐 하는 거죠. 단순하게. 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차이를 프로그램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다만 양적인 연구 방법은 이 세 가지의 변화 모습들이 산출 레포트로 나오죠. 출석은 몇 번 했고요. 몇 명이 몇 번 했고요. 50분씩 수업을 16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야외 수업도 2번 했고요. 누군 A라는 학생은 출석이 100번이고요. B라는 학생은 8번 했고요. 뭐 다 나오죠. 네.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뭐 카테고리별 프로그램을 했을 때 조사 값들이 쫙 나와 있죠. 질적인 연구 방법은 산출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들, 자, 여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영향에 관한 부분들. 상세한 기술이라고 표현한 것들, 그 다음에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평가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질적인 연구 방법에서의 평가 주체도 또 당연히 질적인 연구 방법에서도 똑같은 게요. 서비스의 목적이나 하위 행위 실천 목표들, 그 다음에 그 실천 과정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게 바라보고요. 왜냐하면 이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에 미치는 요인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 다음에 개입 방법들은 좋았는지. 꼭 이 방법으로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음주 중독자들에게 마약 중독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개입 방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맥락이나 패턴이 어땠냐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와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기관과의 상호작용 또는 클라이언트 집단끼리 어떤 역동들이 어땠는지, 그거는 관찰이나 인터뷰나 다른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들이 아니면 알아보기가 어렵죠. 세밀한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양적 평가에서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예.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바쁘니까요. 예. 15회 계기로 했으면 15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분들은. 질적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들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들이 현장에서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맥락이나 패턴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는 어땠는지,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기관의 어떤 준비나 사회복지사의 준비는 어땠는지, 그리고 준비를 잘해갖고 왔을 때는 잘했는데 10일 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따르고 조는 사람 없이 다 모여서 하고 저 떨어져 있는 사람 없이 다 참여를 했는데 10일 후에 다시 해보니 누구는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 저쪽 구석에도 들어가 있고 이야기도 서로 안 하고 모여라고도 안 모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집중도 안 해? 왜 그러지?
패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환경이나 기관의 준비 또는 기관의 환경들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 면담을 하거나 상담할 때 여러분들 면담론에서 공부하셨지만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건지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여기 앉게 할 건지 아니면 뒤에 앉게 할 건지 아니면 저쪽 보고 앉고 할 건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들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거부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프로그램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10명하고 저 2명은 저기 가서 주무시네? 저걸 어떻게 하지? 사회복지사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 아이 컨택은 제대로 되는지 서로 상호관계를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어 15회기를 했을 때에 15회기마다의 맥락과 패턴을 다 비교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쫙 통계를 내보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 기술들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D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가지고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다들 좋아했고 어떤 부분은 다들 싫어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어떨 때 가장 크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써있는 상세한 기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스크립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글로 그 상황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양적인 방법처럼 이 사람이 15회 중에 15회 참석했어요. 100점이 아니라 15회기에 12회기밖에 참석을 안 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와 기관과의 참여 정도나 열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그 열정적인 행위들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 보였다라고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조금 15번에서 15번 오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좀 여유 있게 해주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가 같이 좀 상호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가장 큰 추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됐을 때 오늘 자료 드린 것들을 한번 보셨을 때 과연 이게 질적인 평가만으로 내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 평가의 방법을 제안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양적 평가만 해도 될까? 질적 평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양적 평가로도 안 되고 질적 평가로도 안 돼. 그러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추세는 양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평가의 도입이에요. 완전히 질적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된 사람,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양적인 평가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 질적인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현장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장님들이나 사무국장들 시간 남지? 안 남아도 남다고 대답해야죠. 거기 현장 오늘 가봐? 따라가봐. 그리고 참여도 한번 해봐. 바쁘면 중간에 한번 해서 한 10분이라도 쭉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돌아보고 클라이언트나 한두 명 정도는 인터뷰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가서 평가도 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분이 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이 클라이언트의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전날 술을 많이 드셔서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하는지 봐야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런 다른 케이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극적인 어떤 다른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클라이언트나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는 어땠는지를 굳이 만족도 조사를 안 하더라도 물어봐서 할 수 있죠. 면접을 통해서. 오늘 선생님 프로그램 좋았어요? 지나가면서 물어볼 수 있죠. 혹시 아까 보니까 다들 피곤하던데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들이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건 안 맞죠. 나이 많은 분들한테 뭐 이상한 뭐 동요나 부르라고 이런 거 안 맞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의 준비가 어떤 게 필요한지도 알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진행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죠. 대개의 경우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10년 했어요. 내가 이 일 10년을 자격증 갖추고요.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계속 노력하셔서 정말 10년 전 모습 그대로 달고 오신 분도 있어요. 죄송한데 10년이면요. 강산이 바뀌어서 클라이언트가 바뀌었어요. 클라이언트 요구 수준이 이만했던 게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 요즘에 이제 기초생활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바우처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어떤 재정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 그 정도는 내는데 내가 돈 내고 이런 프로그램 서비스 받으려고 온 것 같아? 화내는 분도 있어요. 네. 굉장히 다양해요. 요새 클라이언트 분들이 요구가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은 이 양적인 평가만으로는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질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의 보완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량도 강화하는 거고요. 기관의 역량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해서 우리 기관이 A 받아야죠. 요새 A 받으면 여러분 가산점이나 그 수가도 굉장히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시죠? 이왕 노력해서 열심히 했는데 더 받아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포자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과목들을 공부하셔서 그 결과값이 이 제안서 하나예요. 제안서 하나. 이 제안서 하나에 내가 바라보는 사회 문제가 뭔지,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뭔지, 사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제안입니다. 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미래에는 어떻게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실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평가의 방법, 양적인 평가는 이런 방법으로, 질적인 평가는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도출해서 드릴게요. 그러니 나 돈 주세요. 이래보게. 이게 제안서입니다. 프로포절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이제 돈을 어떻게 할 때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준비돼야 될 상황들은 어떤 건지 좀 여러 가지 보게 될 텐데요. 아마 이제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써보거나 많이 평가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말고사 그 사례를 오늘 드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USB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넣어드릴 거고요. 제가 없으시면 메일 주소 하나 주시거나 주고 가세요. 지금 바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A 기관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기관당 한 7, 8페이지 될 거예요.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 제가 뺐고요. 그 필요한 부분들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고 실천 방법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모니터링이나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바라보는구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기관별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가자시니까 평가하시면서 그동안 11주까지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것 제안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쓰나? 여기 있는 기관이 충남에서 한 거기 때문에 충남에 제안을 할 정도면 충남에서 하는 공무사업에 제안을 할 정도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충남의 수준이 충남에 사회복지 하시는 그 기관들의 어떤 생각의 어떤 방향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하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 나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평가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사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모르면 책 찾아보세요. 아니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잘 한번 수업 시간에라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말고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미리 드린 이유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뭐 실무에 관한 거 실제 어떻게 작성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어떻게 모금을 재원 지원을 요청받는지 뭐 다른 기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거나 이런 것도 그다음에 제가 읽어봤는데 이 기관은 평가 방법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괜찮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수업 시간에 같이 말씀하시면서 기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자로서의 어떤 시각들을 좀 예리하게 좀 높여가시면 제안서나 이런 것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더 빨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자, 네, 읽어보시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재밌게 한번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